운명적 만남과 비극적 이별. 80년대 촬영장에서 21살 여배우 오하자와 19살 남고생 김정수가 운명적으로 만나 순수한 사랑에 빠진다. 언론이 두 사람의 스캔들을 폭로하며 정수는 사회적 매장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견디지 못한 정수가 학교 옥상에서 자살을 시도하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다. 화자는 임신 사실을 알지만 정수의 상태 때문에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결심한다. 40년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두 사람, 치매에 걸린 후에야 과거의 기억이 선명해진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무료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오름 마을 실버타운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라디오 체조음악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죠. 이곳에 사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니다. 아침 식사 후엔 산책을, 오후엔 화투나 바둑을, 저녁엔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시곤 하시거든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이 실버타운은 자연환경이 참 좋습니다. 뒤편으로는 울창한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작은 연못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이에요.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다워서 가족들이 면회 오실 때마다 감탄사를 연발하시곤 합니다. 이곳에는 약 1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치매나 중풍 같은 질병으로 자녀들이 모셔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건강하시지만 혼자 계시기 어려워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사연이든 이곳에서의 생활은 평온하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조금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하자 할머니입니다. 올해 74살이신 화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국민 배우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80년대를 풍미했던 그분의 연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청춘 드라마에서 보여주신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당시 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죠. 하지만 지금의 화자 할머니는 예전 모습과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후로 기억이 자꾸 뒤섞이시거든요. 때론 지금이 80년대인 줄 아시고 때론 자신이 아직 10대인 줄 아시기도 합니다.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건 젊은 시절의 촬영장 이야기예요. 특히 최근에는 매일같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촬영장이 어디더라? 소품실에서 교복 찾아야 하는데. 화자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옷장을 뒤지십니다. 하얀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 그리고 하얀 운동화를 찾으시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촬영이 없으세요. 편히 쉬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오늘 촬영 있어. 광고 찍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고3이니까 입시 광고 말이야. 그리고는 눈을 반짝이시며 계속 교복을 찾으십니다. 마치 정말로 촬영장에 가야 할 것처럼 말이에요. 요양보호사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적당히 맞장구 쳐드리고 다른 옷을 입도록 설득하는 게 일상이 되었거든요. 그런 화자 할머니를 보러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아들 김도연 씨예요. 48살의 도연 씨는 서울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잘나가는 변호사입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능력도 뛰어나죠. 법조계에서는 승소율이 높기로 유명한 실력파 변호사로 통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늘 어색해 보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에요. 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질수록
그 어색함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 오늘은 무슨 촬영이에요? 도연 씨가 반쯤 웃으며 물어보면 화자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시며 대답하십니다. 이제 고3이니까 입시 광고 찍어야지. 교복 입고 말이야. 예쁘게 찍어야 해. 도연 씨는 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웃어주시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어 보입니다. 사실 도연 씨는 어머니를 이곳에 모신 것에 대해 늘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여기 맡겨둔 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변호사 일이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인데 도연 씨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십니다. 특히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실 때면 더욱 그래요. 가끔은 자신을 촬영 스태프로 착각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 시절의 자신으로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화자 할머니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자꾸 누군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정수야, 나 좀 데리러 와. 처음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단순히 꿈을 꾸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가끔 그러시거든요. 과거의 기억과 현재가 뒤섞여서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화자 할머니는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도를 서성이시며 창밖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왠지 서글퍼 보였습니다. 마치 정말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수가 누구실까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도연 씨에게 물어봤지만 도연 씨도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어머니의 지인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보셨지만 떠오르지 않으셨거든요. 어머니는 평생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자 할머니는 또다시 복도를 서성이셨습니다. 이번엔 평소와 달리 뭔가 간절한 표정이셨어요. 정수야, 이제 그만 데리러 와줘.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잖아. 그 모습을 지켜본 야간 근무 요양보호사는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화자 할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너무나 또렷했거든요. 마치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처럼. 그리고 그날은 유난히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해오름 마을 실버타운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어르신들이 깊은 잠에 빠져든 새벽 3시경이었죠. 야간 근무를 서던 요양보호사 김선영 씨는 정기 순찰을 위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밤 근무에 고충도 많고 힘든 일이지만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계셨거든요. 특히 화자 할머니 같은 분들을 보면 더욱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그렇게 아름다우셨던 분이 치매에 걸려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더 잘 돌봐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뒤척이셨어요. 아마 기압 변화 때문인 것 같았죠. 비가 오는 날이면 관절이 쑤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을 설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선영 씨가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는데 화자 할머니 방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뒤지는 소리 같았어요. 선영 씨는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로 들여다봤습니다. 화자 할머니가 옷장을 뒤지고 계셨어요. 평소처럼 교복을 찾고 계시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간절하고 다급해 보이셨거든요.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밤 늦었는데요.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화자 할머니는 뒤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교복 어디 있어? 흰 운동화도 같이 찾아줘. 오늘 꼭 입어야 해. 화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정말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 지금은 새벽이에요. 내일 아침에 찾아드릴게요. 일단 주무셔야죠. 하지만 화자 할머니는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돼. 지금 입어야 해. 정수가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 약속했어. 선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화자 할머니가 정수라는 이름을 부르신 건 어느새 일주일째였지만 오늘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마치 정말로 그 사람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할머니, 정수가 누구예요? 가족분이세요? 정수는 내 사람이야. 나를 데리러 올 거야. 우리 약속했거든. 화자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뭔가 간절한 기대감이 담긴 눈물 같았어요. 선영 씨는 할 수 없이 창고에서 오래된 교복을 꺼내왔습니다. 화자 할머니가 젊은 시절 입으셨다며 가져오신 80년대 스타일의 교복이었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그리고 하얀 운동화까지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화자 할머니는 교복을 받아들고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보물을 찾은 것처럼 말이에요. 이거야, 바로 이거. 고마워. 그리고는 혼자서 교복을 입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소 옷 입는 것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그날은 혼자서 척척 입으시는 거예요. 선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신기하면서도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았다고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교복을 다 입으신 화자 할머니를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74살의 할머니가 교복을 입으시니 어색할 법도 한데 묘하게 어울리시는 거예요. 아마 젊은 시절의 기억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어. 정말 고마워. 이제 정수가 와도 괜찮아. 화자 할머니는 교복을 입고 나서 갑자기 차분해지셨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우시며 눈을 감으셨죠. 선영 씨는 안심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자 할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선영 씨는 그 후에도 1시간마다 순찰을 돌았습니다. 새벽 4시에 돌 때까지는 화자 할머니가 조용히 주무시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5시에 순찰을 돌았을 때는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화자 할머니 방을 찾은 주간 요양보호사 박미경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가 비어 있었거든요. 화자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어요. 화자 할머니 어디 계세요? 직원들이 실버타운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화자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당, 휴게실, 산책로,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두 찾아봤지만 흔적도 없었어요. 급하게 경비실 CCTV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경 교복을 입은 화자 할머니가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평소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 하시던 화자 할머니가 혼자서 성큼성큼 걸어가고 계셨어요. 둘째,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이었는데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가장 이상한 건 화자 할머니가 향한 방향이었어요. 실버타운 뒤편에 있는 험한 산길로 사라지신 거였습니다. 그 산길은 젊은 사람도 낮에 혼자 걷기 힘든 곳이었어요. 하물며 74살의 치매 환자가 새벽에 맨발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죠. 이상해요. 할머니가 평소 그 산길을 무서워하셨거든요. 선영 씨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자 할머니는 평소 산책도 실버타운 앞마당에서만 하셨거든요. 다리도 불편하시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셔서 험한 길은 피하셨는데 말이죠.
더욱 놀라운 건 CCTV에 찍힌 화자 할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 아니라 마치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도연 씨는 CCTV 영상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걸을 힘도 없었는데 저 산길을 어떻게 해? 화자 할머니가 실종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도연 씨는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경찰의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산악구조대까지 동원해서 뒤져봤지만 화자 할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도연 씨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부르셨던 정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어머니의 집을 찾아간 거였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그 집은 화자 할머니가 전성기 시절에 구입하신 곳이었어요. 꽤 넓은 아파트였는데 실버타운으로 가신 후로는 계속 비워두고 있었죠. 가끔 도연 씨가 와서 청소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물건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화분들이 말라비틀어져 있었고 벽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수가 누구일까? 도연 씨는 어머니 방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들이 담긴 흑백 사진들이었죠. 촬영장에서 찍은 사진, 시상식 사진, 동료 배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시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 어머니의 인생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20살 때의 풋풋한 모습부터 30대의 원숙한 모습까지 각각의 사진마다 그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어머니가 남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다른 사진들과는 달리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연기하는 표정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표정 말이에요.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야, 우리 영원하자. 1983년 봄. 화자가 이 사람이 정수구나. 도연 씨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잘생긴 남학생이었어요. 어머니보다 한두 살 어려 보였지만 눈빛이 참 맑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짜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연 씨는 어머니로부터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평생 도연 씨에게 연애 이야기는커녕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해주지 않으셨어요. 서랍 안을 더 뒤져보니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정수라는 이름으로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편지지도 오래되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화자야, 오늘 촬영 어땠어?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한강에 가자.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두 번째 편지는 더 애절했습니다. 화자야, 요즘 촬영장 분위기가 이상하다며? 괜찮아? 혹시 누가 너를 괴롭히는 건 아니지? 나한테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우리는 서로만 있으면 돼. 편지들을 계속 읽어보니 두 사람이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날짜를 보니 모두 80년대 초반이었어요. 1982년부터 1983년까지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죠.
가장 마지막 편지는 1983년 가을에 쓰인 것이었는데 내용이 좀 달랐어요. 화자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어.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졸업하면 같이 서울로 올라가자. 나도 연기 공부할게.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도연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궁금한 건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였어요. 그럼 아버지는 누구지? 도연 씨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도연 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하셨을 뿐이었어요. 혹시 이정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서재 책장을 뒤지던 도연 씨는 낡은 스크랩북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것 같았어요. 신문 기사들과 잡지 기사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어머니의 연기 활동에 관한 기사들이었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어머니의 데뷔 소식이나 작품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이었어요. 신의 배우 오하자, 청춘 드라마로 인기 급상승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죠. 그런데 중간 부분에 가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신의 여배우 오하자, 남고생과 불륜 스캔들. 기사 날짜는 1983년 가을이었어요. 도연 씨는 손이 떨리며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기 급상승 중인 신의 여배우 오하자 당시 21세가 자신이 출연한 청춘 드라마 촬영 중 남고생 엑스트라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남고생은 김정수 군 당시 19세로 고등학교 3학년이며 오하자와는 2살 차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촬영장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고 한다. 오하자 측은 단순한 친분 관계라고 해명했지만 촬영장 관계자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기사를 읽는 도연 씨의 가슴이 두근댔습니다. 정수의 본명이 김정수였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사였어요. 도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사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정수 군 자살 시도, 정신병원 입원. 오하자와의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던 김정수 군이 지난 15일 자살을 시도해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했다. 김 군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진 상태다. 김 군의 가족은 오하자 측의 압력으로 아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오열했다.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수가 단순히 스캔들에 휘말린 게 아니라 실제로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는 거였어요. 도연 씨는 기사를 계속 읽어나갔지만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다음 기사들은 더욱 심각했어요. 김정수 군 가족, 오하자 측의 손해배상 요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김정수 군 가족이 오하자 측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김 군의 아버지는 딸 같은 나이의 아들을 유혹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도연 씨는 기사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평생 숨기셨느냐는 거였어요. 스크랩북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수야,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구나. 매일 밤 꿈에서 너를 만나. 용서해줘.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1983년 12월 24일.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도연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큰 죄책감을 안고 사셨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정수는 정말 죽었을까요? 신문 기사로는 자살 시도까지만 나와 있었지 그 이후의 소식은 없었거든요. 도연 씨는 인터넷으로 김정수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워낙 흔한 이름이어서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수의 가족을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정수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알아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학교였어요. 다음 날 도연 씨는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80년대 이야기라 당시 선생님들은 대부분 퇴직하셨지만 행정실에서 졸업생 명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김정수, 1983년 졸업 예정이었는데 중퇴했네요. 행정실 직원의 말에 도연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그 사건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거였어요. 혹시 가족 연락처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같은 성씨분들이 이 근처에 많이 사세요. 김정수 학생도 이 동네 출신이었거든요. 도연 씨는 그 동네를 돌아다니며 김정수라는 이름의 집을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래된 동네라 서로서로 다 아는 사이였거든요. 김정수요? 아, 그 집 말씀하시는 거구나. 참 안타까웠어요. 한 할머니가 도연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집에 살고 계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여동생만 살고 있어요. 정수는 참 오래전 일인데. 할머니는 말을 흐리셨지만 도연 씨는 대충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그 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이었는데 대문에 김이라는 표찰이 붙어 있었어요. 도연 씨는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수 씨와 관련해서 찾아왔는데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어요.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정수 오빠 얘기 왜 하세요? 당신 누구세요? 저는 오하자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성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도연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제 와서 왜 왔어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오빠는. 여성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도연 씨는 뺨이 얼얼했지만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몰랐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어요? 여성은 정수의 여동생 김미영 씨였습니다. 미영 씨는 한동안 울분을 토하다가 지쳐서 주저앉았어요. 들어오세요. 오빠 얘기해드릴게요. 당신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도연 씨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벽에는 정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의 정수는 정말 맑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오빠는 죽지 않았어요. 미영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신문에는 자살했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았어요. 대신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졌죠.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살았어요. 도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수가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도 몇 년 전에 실종됐어요.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미영 씨의 말에 도연 씨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혹시 어머니와 정수가 서로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몇 년 전에 실종됐다고요? 도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된 지 불과 사흘 전에 정수도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네, 정확히는 3년 전이에요. 오빠가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미영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는 그 일 이후로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정신병원에서 10년 넘게 치료받으시고 퇴원한 후에도 사회생활이 어려우셨거든요. 이름도 김정우로 바꾸고 조용히 사셨는데 도연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수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치매에 걸리신 후로는 자꾸 예전 얘기를 하셨어요. 화자 하면서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에서도 문제가 됐었어요. 어머니처럼. 도연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도 정수를 찾으셨고 정수도 어머니를 찾으셨다니.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미영 씨는 오빠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젊은 시절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오빠가 사라진 날도 참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그날은 혼자서 걸어 나가셨대요. 그것도 새벽에 말이에요. 도연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의 실종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혹시 어느 요양원에 계셨어요? 포천에 있는 요양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도연 씨는 휴대폰으로 지도를 검색해 봤습니다. 포천에서 해오름 마을까지의 거리를 재보니 직선거리로 약 30km였어요. 걸어서 갈 수 없는 거리는 아니었지만 치매 환자에게는 너무 먼 길이었죠. 혹시 오빠분이 해오름 마을이라는 곳을 아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요? 도연 씨는 어머니의 실종 이야기를 미영 씨에게 들려줬습니다. 미영 씨는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두 분이 서로를 찾고 있었던 걸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미영 씨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오빠가 사라지기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치매 때문에 기억이 없으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옛날 얘기를 또렷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요? 화자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기 때문에 화자가 고생했다고, 이제라도 만나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도연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수도 어머니처럼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때 도연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도연 씨, 큰일 났어요. 화자 할머니를 찾았는데 전화를 받는 도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산 아래 절벽 근처에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에요. 빨리 오세요. 도연 씨는 급하게 미영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영 씨도 함께 따라왔어요.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화자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도연 씨가 의사에게 물어보자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머리를 다쳐서 뇌출혈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 충격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정신적 충격이요? 깨어나시긴 했는데 계속 과거 얘기만 하세요.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화자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정수야, 드디어 왔구나. 화자 할머니는 도연 씨를 정수로 착각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는 도연이에요. 아들 도연. 하지만 화자 할머니는 듣지 않으셨어요. 정수야,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생했지? 이제 우리 같이 가자. 이번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화자 할머니는
도연 씨의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도연 씨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는 정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화자 할머니의 의식은 완전히 과거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로 돌아가자. 그때가 정말 행복했잖아. 교복 입고 함께 걸었던 그 시간들. 의사가 도연 씨를 불러내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로 도피하고 계신 거죠. 이런 경우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도연 씨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찾긴 했지만 어머니의 정신은 더 깊은 과거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였어요. 병실로 돌아가니 화자 할머니는 계속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정수야, 우리 이제 도망가자. 아무도 없는 곳으로. 우리만의 세상으로. 그 모습을 보는 도연 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품고 살아온 사랑과 아픔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었거든요. 미영 씨도 병실 문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도 이랬을 거예요. 화자 씨를 그리워하면서. 도연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정수는 평생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왔고 치매라는 병이 그들을 다시 그 시절로 데려간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아들인 자신을 사랑했던 그 사람으로 여기고 계신 거였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화자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몸의 상처는 회복되고 있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매일 병원에 와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도연 씨를 정수로 착각하고 계셨어요. 가끔은 젊은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꿈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정수야,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까? 바닷가 근처 작은 집에서 살면 어떨까? 그런 어머니를 보며 도연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을 평생 포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거든요. 어느 날 도연 씨는 어머니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가죽으로 된 표지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도연 씨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2년 3월 15일. 오늘 촬영장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정수라는 이름의 남학생인데 엑스트라로 왔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 눈이 정말 맑고 순수해 보인다. 나보다 어리지만 왠지 의지하고 싶은 느낌이다. 도연 씨는 일기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점점 깊은 사랑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1982년 6월 20일. 정수와 함께 한강에 갔다.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해서 웃었다. 고작 19살인 아이가 나를 지켜주겠다고 한다. 귀엽고 사랑스럽다. 이런 감정이 사랑인 걸까? 1982년 9월 3일. 정수가 나를 위해 편지를 썼다. 서툰 글씨지만 진심이 느껴진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일기를 읽으면서 도연 씨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깊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1983년에 들어서면서 일기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3월 10일. 매니저가 정수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한다.
스캔들이 터지면 내 연예인 생활이 끝난다고 협박한다. 하지만 정수 없이는 살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1983년 5월 2일, 언론에서 우리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정수가 고통스러워한다. 내 잘못이다. 내가 정수를 지켜주지 못했다. 도연 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1983년 가을에 쓰인 일기였습니다. 1983년 10월 15일. 정수가 자살을 시도했다. 내 때문이다.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 매니저는 이제 그만 정리하라고 한다. 정수를 포기하고 연기에만 집중하라고 한다. 하지만 어떻게 정수를 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11월 20일. 정수의 아이를 가졌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 정수는 아직 정신병원에 있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다. 도연 씨는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자신이 정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었거든요. 1984년 8월 5일. 도연이를 낳았다. 정수를 닮아서 눈이 맑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 하지만 정수에게는 말할 수 없다. 정수는 아직 치료 중이고 이 사실을 알면 더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도연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정수였다니.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990년 1월 1일. 도연이가 6살이 됐다. 정수를 많이 닮았다. 가끔 정수 소식을 몰래 알아본다.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언젠가는 도연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2000년 5월 15일. 도연이가 대학에 들어갔다. 법학과를 선택했다. 똑똑한 아이다. 하지만 가끔 외로워 보인다.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걸까? 정수가 있었다면 도연 씨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진실을 숨기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셨던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말이에요. 마지막 일기는 2020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2020년 3월 10일. 치매 진단을 받았다. 기억이 점점 사라져간다. 하지만 정수에 대한 기억만큼은 선명하다. 도연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비밀로 가져가야 할까? 정수야, 미안해. 우리의 아들을 혼자 키웠어. 너는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일기를 다 읽고 난 도연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뀐 거였어요. 어머니가 평생 감춰온 진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런데 이상한 건 분노보다는 이해가 먼저 들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왜 평생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셨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도연 씨는 급하게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실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혼자서 그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계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도연 씨를 기다리고 있던 건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도연 씨,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셨어요. 뇌출혈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도연 씨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됐는데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기회조차 놓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중환자실 앞에서 도연 씨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고 의사들도 더 이상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됐는데 정작 어머니와는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눌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면회 시간입니다.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도연 씨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온갖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정수 아버지 얘기도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도연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그 무거운 비밀을 안고 계시지 않아도 돼요. 이제 제가 다 이해해요. 그때 갑자기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의 여동생 미영 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미영 씨 뒤에 휠체어를 탄 한 노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도연 씨, 제가 데려온 분이 있어요. 도연 씨는 그 노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병에 지쳐 보이긴 했지만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에서 본 그 얼굴이었거든요. 정수, 아버지,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바로 김정수, 도연 씨의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흐릿했고 치매로 인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오빠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종된 것도 아니에요. 미영 씨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오빠가 요양원에서 사라졌다고 했죠?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오빠를 데려와서 집에서 돌보고 있었거든요. 도연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오빠가 화자 씨를 너무 그리워하셨거든요. 치매에 걸린 후로는 더 심해졌어요. 하루 종일 화자 하시면서 찾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화자 씨를 만나게 해드리면 안 될까 생각했어요. 미영 씨의 말에 도연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실종된 건도 제가 오빠와 함께 해오른 마을 근처까지 갔었어요. 오빠가 화자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요. 하지만 직접 실버타운에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날 밤에 화자 할머니가 혼자 나오셨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교복을 입고 맨발로 산길을 걸어오시는 걸 봤어요. 도연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와 정수가 서로를 찾아 만난 거였어요. 두 분이 만나셨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치매로 인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던 분들이 서로를 보는 순간 모든 걸 기억해내시는 것 같았거든요. 미영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가 화자 씨를 보시더니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화자 씨도 아니야. 내가 미안해라고 하시면서 둘이서 껴안고 우셨어요. 도연 씨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의 재회가 어땠을지 말이에요. 그런데 화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그랬나 봐요. 오빠도 충격을 받으셔서 정신을 잃으셨고요. 그럼 그때 아버지도 함께 계셨던 거군요. 네, 저희가 같이 병원에 모셨어요. 하지만 오빠는 다른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신원을 밝히기 어려워서요. 미영 씨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오빠가 갑자기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자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시고 온 거예요. 도연 씨는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화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화자야, 이제 괜찮아. 우리 함께 가자.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던 화자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신 거예요. 정수야, 정말 너구나. 화자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마치 치매라는 병이 사라진 것처럼 말이에요.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수도 화자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생했잖아. 두 사람은 40년 만에 진짜 만남을 가졌습니다. 치매와 병고에 지친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의 그들이었어요. 정수야, 우리 아들을 봐. 너를 닮아서 참 착하게 자랐어. 화자 할머니가 도연 씨를 가리키며 말씀하시자 정수는 깜짝 놀라며 도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 응, 우리 아들이야. 도연이라고 해. 너를 많이 닮았지? 그 순간 도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분께 다가가서 함께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가족이 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너무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진 그 순간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두 노인 모두 병이 깊어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괜찮아. 이제 우리 함께니까. 화자 할머니와 정수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병원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화자 할머니와 정수 할아버지가 나란히 누워 계셨어요. 두 분 모두 상태가 많이 악화되셨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마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말이에요. 도연 씨는 두 분 사이 의자에 앉아서 밤새 지켜봤습니다. 이제야 찾은 진짜 가족이었거든요. 비록 너무 늦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도연아, 화자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불러보셨습니다. 도연 씨는 급하게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네, 엄마. 여기 있어요. 미안해. 너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화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미안함은 도연 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도요.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정수를 닮아서 마음이 따뜻해. 정수 할아버지도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늦었구나. 정말 늦었어.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도연 씨는 두 분의 손을 함께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손이 모두 포개졌어요. 마침내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화자야, 우리 젊었을 때 얘기 기억나? 정수 할아버지가 화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응, 한강에서 아이스크림 먹었던 일, 내가 나한테 편지 써준 일, 다 기억나? 그때 참 행복했지? 우리 둘만의 세상 같았어. 응. 그런데 왜 우리가 헤어졌을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을까? 화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간의 그리움이 담긴 눈물이었어요. 미안해, 화자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더 강했다면. 아니야, 정수야. 우리 둘 다 어렸잖아. 그땐 사랑밖에 몰랐으니까. 두 분은 젊은 시절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리시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분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평안해 보이셨어요. 의사들도 더 이상 치료보다는 편안함을 우선시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화창한 햇살이 병실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화자 할머니가 정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정수야,
나 조금 졸려. 그래, 좀 자. 내가 여기 있을게. 너도 같이 자자. 우리 함께. 두 분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도연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장면이었거든요. 1시간 후 화자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화자야, 먼저 가지 마. 나도 금방 갈게. 정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다시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려우셨던 거예요. 아버지, 괜찮아요. 어머니가 저편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도연 씨가 아버지를 위로해 드렸지만 정수 할아버지의 생명력도 급격히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정수 할아버지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화자야, 기다려줘서 고마워였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두 분을 함께 묻어드리기로 했거든요. 살아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 도연 씨는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몇 달 후 도연 씨가 쓴 교복을 입은 기억이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 치매라는 병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이뤄진 재회의 이야기였어요.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잃어버린 사랑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 40년을 기다린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픈 사랑을 이해하게 됐어요. 독자들의 후기는 뜨거웠습니다. 도연 씨는 부모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어요. 1년 후 도연 씨는 해오름 마을 실버타운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걸으셨던 그 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이제 행복하시죠? 하늘을 올려다보며 도연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두 분의 미소 같아 보였어요. 바람이 불어와 벤치 옆에 있던 벚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춤추는 모습이 교복을 입고 춤추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 같았어요. 도연 씨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정수 아버지와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인생은 드라마였고 저는 그 드라마의 마지막 편지를 쓴 작가였습니다. 도연 씨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어디선가 두 분이 그 말을 듣고 계실 것 같았어요. 해오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화자 할머니와 정수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40년을 기다린 사랑, 치매 속에서도 잊지 못한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이뤄진 영원한 재회의 이야기를 말이에요.